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수업 한번 시작해보자. 그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친구들도 쌤이 준 완전 A4 용지 있지? 그걸 주로 이제 함께 써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굳이 하냐면, 너네가 자습서가 무겁고, 그리고 거기 안에는 문제도 함께 들어있는데, 쌤이 매 시간마다 함께 써주면서 요약 정리본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너네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신 대비 기간 하는 동안에는 쌤이 매 시간마다 그렇게 A4 용지를 주면서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좀 메모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쌤이 지금 그걸 준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6페이지 먼저 펴놓고 쌤이랑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은 1단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목적부터 함께 쌤이랑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단원에는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나갔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심리적 체험이에요. 심리적 체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야. 심리적 체험이라는 그 1단원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읊을 수 있을까? 심리적 체험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미적 감각,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본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봐보자. 작가가 작품을 썼지. 그치? 작품을 썼어. 근데 그 작품을 독자가 읽었지? 그러면 독자가 읽을 때 뭘 할 수 있지?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작품을 전달해줬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걸 읽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만의 독해를 해볼 수 있겠지. 즉, 너네가 1단원에서 할 수 있는 목적은 독자와 작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거야. 작가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썼구나. 그렇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네가 더 활동하기 이런 곳에서 뭘 하냐면 막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모방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작품을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상호작용을 해보는 그런 목표를 1단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작가가 어떻게 작품을 썼는지. 두 번째, 그 작품을 독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지? 내신 대비라는 시험이 목적이잖아. 그럼 작가가 작품을 쓴 그것이 객관적일까? 아니면 그 작품을 보고 해석하는 독자의 시선이 객관적일까? 생각해보면 작품이 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너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갈래를 통해서 너네한테 작품을 썼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나랑은 그 작가와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갈래에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해는 됐나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첫 시간에는 우리 모두 시라는 갈래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봐볼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따라오죠.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시라는 갈래가 먼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시라는 갈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갈래 속에 담긴 이 작품이 무슨 특징인지가 나와. 자, 그러면 시라는 갈래는 지금부터 쌤이랑 메모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아이들도 쌤과 함께 메모하면서 따라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라는 갈래부터 먼저 가보면, 시는 크게 운율, 그리고 함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운율,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리듬감이라는 소리거든요. 리듬감은 어쩔 때 나올 수 있느냐? 반복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시라는 갈래가 운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고,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그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 반복이 있음으로써
뭔가 리듬감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럼 함축은 너네가 소설하고 시를 좀 비교해보면 비교적 뭐가 더 짧은지 알 거야. 시가 더 짧거든? 근데 그 짧다고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지 못할까? 아, 전혀 아니야. 왜? 짧지만 한 단어 속에 시적 화자가,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응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반복으로 인해서 리듬감, 운율이 나타나는지, 또는 내용적 측면에서 분명히 단어 하나이긴 한데 여기에 어떤 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보는 게 이번 챕터의 포인트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에는 시적 화자가 존재해. 시적 화자는 어디에나 있어. 다만 차이가 뭐냐면 나는 이라면서 내가 또는 나는 이러면서 뭔가 1인칭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차이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시적 화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드러나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거나다. 이런 시의 기본적인 갈래적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6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직접 시를 봐볼 거야. 이해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갈 것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작품을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이건 어떤 갈래인지, 그리고 이 주제는 무엇인지, 이 특징은 무엇인지를 꼭 짚고 넘어가. 왜냐면 내용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크게 어떤 흐름인지를 알아야 내가 내용 속에서 얻어갈 게 뭔지 보이기 때문이야. 이해는 됐나요?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필기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페이지를 딱 피고 하나의 요약본을 정리한다 생각하고 꽃 김춘수에 대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꽃 김춘수, 여기 보면 작품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 보면 뭐야? 갈래. 뭐라고 나와 있니? 시 중에서도 현대시라고 나와 있죠. 쌤이랑 정작 2주 동안 현대문학사 그리고 국문학사를 쭉 배우면서 우리는 현대문학사에 해당하는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재는 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보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한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한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걸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김춘수의 꽃이라는 현대시를 한번 볼 텐데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인식한 후에는 뭘 해야 되냐? 인식은 의미를 주는 거거든. 그 의미가 주어지면 관계가 맺어져. 인식을 하고 그 인식 속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렇게 하면 관계가 형성된다. 근데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걸 어떻게 했나? 소망한다. 즉 원한다, 바란다,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해야 될 건 무엇이다? 어떤 게 인식하는 방법이고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걸 통해서 시적 화자가 소망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쌤이랑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낸다.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낸다. 어조는 어조인데 되게 간절하대. 근데 거기도 뭐를 드러낸대? 소망을 드러낸대. 아, 그럼 뭔진 몰라도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가 되고 싶다. 뭔가를 원한다. 이런 느낌의 내용이 되게 간절하게 들어가 있나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의미 있는 존재를 무엇으로 표현했다? 아, 꽃으로 표현했구나. 그럼 쌤이 아까 주제 함께 쓸 때 이야기했죠. 주제 함께 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가 형성되길 소망하는 건데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자 했는데 특징 2번에서 나왔죠. 의미 있는 존재는 무엇이다? 꽃으로 표현했다. 아, 그렇다면 시에서 꽃이 나온다면 꽤나 중요한 부분이겠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다면 쌤이랑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것은 시라는 갈래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갈래 속에서 운율 그리고 함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내용을 전개할 거예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지금 이 특징들을 보니까 우리가 봐야 할 주제는 뭐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하는 이 시적 화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그 의미는 꽃이라고 표현된다는 거.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작품 속에서 찾으러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꽃, 즉 여기 보면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보면은 25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꽃이라는 시를 그대로 그 A4 용지에다가 적어봅니다. 밑에 뭐 나가 글을 인식하기 전 이런 식으로 해설이 써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꽃이라는 시의 내용만 연과 행을 맞춰서 선생님이 준 그 A4 용지에 적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적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칠판에다가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어주세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쌤이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시간 안에 A4 용지에다가 이 꽃, 그 내용을 썼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얼추 쓴 것 같으니까 쌤이랑 그 쓴 내용에다가 함께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쓴 그 볼펜과는 다른 색깔 펜을 하나 들고 선생님을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자, 이건 지금 현재로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도 보고 특징도 보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지? 인식하는 방법이 뭔지. 인식을 했으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지. 그 의미로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지가 우리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럼 그걸 한번 내용 속에 찾으러 가보자고. 가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여기 내가의 내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시적 화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여기 떡하니 누가 나왔어? 네 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등장했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이름을 불러주는 어떤 행위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의 전에는 뭐였대?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봤던 특징 2번에서 의미를 뭘로 표현했다 그랬죠? 꽃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넘어왔을 때 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 전에는 하나의 몸짓, 즉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의미가 없었던 걸 의미가 있도록 만든 행위는 무엇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네. 자, 그럼 이름을 불러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인식의 방법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했을 때 김춘수의 꽃 주제를 봤을 때 내용이 하나씩 등장했네요. 인식을 했어. 인식을 하는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냥 하나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쌤 이름이 박은지니까 은지야 라고 불러줬을 때, 그냥 저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지야 라고 불러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꽃과 같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지금 1년, 2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 3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인 양, 뭐뭐 같이, 비유법, 직유법 사용됐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지금 뭐야? 화자가 저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의 부분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 좀 더 가볼게. 왜냐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되고 싶다라는 게 뭐야? 이것도 소망을 나타내네.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뭘 원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서 인식이 되고 그 인식 속에 의미가 생긴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져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의미가 있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의 내용을 현재 사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됐나요?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나오거든? 즉 1년과 2년에는 그, 3년에는 나, 4년에는 우리라고 하면서 점점 범위가 커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다? 1년과 2년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 그가 꽃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 의미 전달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3년에서는 야 근데 나도 받고 싶어.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이름 불림을 당하고 싶어. 라고 소망을 드러낸 후에 4년으로 넘어왔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누구도 그래? 우리 모두 이 무엇이 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모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시적 화자는 결론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꽃과 같은 그리고 하나의 눈짓과 같은 어떤 그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 의미를 통해서 그럼 뭐가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소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는 됐습니까?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는 우리는 지금 내용적인 측면을 봤어. 즉, 아까 시에 따르면 함축적인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봤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어? 형식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운율감이 느껴지지? 어떤 부분에서 반복이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이제는 또 다른 색깔 펜을 들고 쌤이랑 함께 가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여기 않았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아세 동그라미, 어세 동그라미 씁니다. 과거형 시제 사용. 과거형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문법적으로 앞엇이라는 걸 써서 나 지금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게 과거형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아까도 말했죠? 이건 비유법 중에 직유법에 해당한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동그라미.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동그라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동그라미.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고 싶다, 뭐뭐이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나 이게 정말 내 소망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의 직접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집어 뜯어가면서 우리가 쭉 읽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로는 뒤로 넘어가서 34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 34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그 A4 용지 여백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그 부분 선생님 잘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필기하면서 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지우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작품 기간 시의 짜임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봅시다. 34페이지입니다. 시의 짜임 1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라고 해서 이름이라고 빈칸 채워주세요. 2년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 자, 1년과 2년에 총체적으로 나오는 관계에 동그라미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4연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함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즉 선생님이랑 아까 내용적인 부분으로 쭉 펼쳐놓고 봤던 것을 하나의 칸과 단어들, 문장들로 정리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린 여기부터 이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우리의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름 부르기. 이 이름 부르기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식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인식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쌤이랑 한번 도식처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로쳐주고 쌤이 써줄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 시 속에서는 하나의 몸짓이라고 했네요. 근데 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이었던 존재가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면 뭐가 되죠? 유의미하게 됩니다. 즉,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의미가 생기는 것을 이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가장 중요하게 꽃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의 눈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이도 이 의미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함축적인 내용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걸 바로 단어는 단순히 꽃, 하나의 눈짓, 하나의 무엇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의미가 있는 것. 이름 부르기라는 인식의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생긴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좀 함축적인 내용을 우리가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조금 더 정리하며 나가봅시다. 결론적으로 이름 부르기라는 것은 인식의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씩 따져보죠.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름 부르기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부르기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죠. 보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고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이름 부르기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이름 부르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 시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화자가 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화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시 갈래에 담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보면 김춘수가 꽃이라는 작품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주제로 봤던 그거죠. 그거.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을 통해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면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단순히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 제시함으로써 이게 바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이 인식을 통해서야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근데 그거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만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모두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이름 부르기라는 인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그 내용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1교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10분 쉬었다가 더 뒤에 거 소설이라는 갈래를 한번 알아보고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수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10분 쉬세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자습서 8페이지 피고 이제 소설에 대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소설이라는 갈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이제 지금 여태까지 작성했던 A4 용지 뒷면에다가 새롭게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보죠. 소설은 내용을 전부 다 쓰진 않을 겁니다. 대신 싹 선생님이랑 읽어보고 하나씩 그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끝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 소설 쓰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갈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허구성입니다. 소설이라는 갈래는 허구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허구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즉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랑 강조했던 거 인물 파트에서 뭐 주인공도 있고 주변 인물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예를 들면 뭐 시에서는 시적화자와 같은 역할을 즉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서술자는 소설에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어요. 1인칭은 나는, 내가 나는 이라는 그런 단어가 소설에 나온다. 그럼 1인칭이고 3인칭은 그걸 제외하고 그, 그녀 또는 사람의 이름 이런 식으로 대명사나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가 계속 나오는 걸 우리는 3인칭이라고 합니다. 1인칭은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고요. 3인칭은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뉩니다. 이건 선생님이랑 좀 많이 했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남 이야기 하는 겁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누군가가 누군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누군가가 전지전능해가지고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물의 행동, 이유, 생각, 감정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볼 걸 뭐다? 소설이다. 그러면 이 소설은 몇 인칭 그리고 무슨 관점인지 이걸 한번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쌤이 말했죠? 갈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크게 나뉘는데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현대소설에서는 갈등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갈등을 제외하거나 또는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하는 소설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설에서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는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 5가지 단계로 소설이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좀 더 나가서 배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이라는 건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오늘이 2023년 3월 25일 이게 그냥 그때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21세기 이게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1900년대 이게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오늘인데 오전, 오후가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어요. 이건 소설 안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마찬가지. 공간적 배경도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수원시 망포 더국어학원 3층 중에서도 강의실 4 이게 공간적일 수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수원시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더 나가서 뭐 아시아 이렇게 공간적 배경도 그 소설에서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경이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갈래적 설명을 하느냐? 소설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 갈래인데 그 특징을 가지고 구체적인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아까와 똑같이 페이지는 8페이지 피시고 전반적인 주제와 특징을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쌤이 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갈래는 현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같이 쓰면서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뭔가 현대소설이면 알겠는데 제재가 평범한 그냥 이웃들이네? 이런 거 한번 잡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주제 중요하다.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이네요.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다? 평범한 이웃들이 포인트구나. 근데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이 붙었다는 걸로 봐서 한 명 이상이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왜 삶을 보냐면 심리적 성찰을 하기 위해서 삶을 보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제를 읽을 때 그럼 내가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라는 방향성이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특징을 한번 써보면 특징 1번 서술자, 나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낸다. 이거 잘 써야 돼요. 서술자, 나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낸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서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나왔네. 뭐가 나왔냐? 봤더니 서술자 나가 나온대.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네. 근데 이 1인칭이 관찰을 한다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낸다 하면 이 인물이 누구겠어? 이 평범한 이웃들이겠네. 우리는 이 특징 1번에서 뭘 할 수 있어? 서술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라고 하면서 1인칭 서술자구나. 근데 얘가 내 이야기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특징 2번을 한번 잡고 가봅시다.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잘 드러난다. 자,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있어. 따뜻한 시선. 왜냐면 따뜻하다는 건 긍정적 요소죠. 쌤이 뭐라 그랬지? 소설에는 사건을 전개할 때 갈등으로 사건을 전개한다고 했어. 근데 갈등의 요소가 나올까? 해가지고 여기 제재가 평범한 이웃들이라고 봤을 때는 뭔가 평범한 이웃들 사이에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징의 두 번째 뭐가 나와? 서술자가 관찰하는데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대. 그렇다면 관찰하는 서술자가 이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 그럼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됐습니까? 자, 그걸 바탕으로 3번 한번 가보자. 3번을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음. 한번 써볼까요?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음. 역시 우리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갈등이 원래적으로 보면 소설의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데 현대소설이라는 그 소설의 갈래 특징에 맞춰서 갈등이 굳이 있지 않아도 한 서술자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인물들의 삶을 쭉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나게끔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이제 글을 읽을 텐데 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될 게 뭐일까? 이웃들의 삶. 관찰자가, 즉 서술자가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지. 이웃 1, 2, 3, 4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올 텐데 그 인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작품을 읽어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특징이 그대로 우리 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직접적으로 읽어보러 떠나보죠.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걸 함께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38페이지. 자습서 38페이지를 함께 펴주시고 선생님과 함께 읽어가면서 시작해보죠.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함께 해볼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저와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내용적인 것을 읽기 전에 지금 한번 38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총 11덩어리로 이게 지금 소설이 나눠져 있거든? 쌤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정리할 인물을 그 번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쓰라고 한 이 요약정리 A4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내용에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었지? 이런 내용에서 이걸 볼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잘 상기시킬 수 있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읽으러 가봅시다. 38페이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의 동그라미 해봅시다. 예술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두 사람이라네. 그럼 인물 2명 나오겠죠? 가봅시다. 우리 동네 동그라미 치고 이건 공간적 배경이겠네요. 공간적 배경 동그라미 쳐봅시다. 가봅시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자 우리 동네 동그라미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우리 동네는 특징이 지금 2개 나왔어. 하나,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 감상 가능하고 두 번째, 예술인들이 많대. 왜인지 보이겠지? 우선은 미술관이 2개나 있어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그렇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다. 자, 부지기수 이런 단어 좀 많이 알아둡시다. 밑에 보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다. 또는 그렇게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란 거 한번 알아두시고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여기 집중하세요.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자,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예측 한번 할 수 있어. 잠깐 쌤 좀 봐볼까? 선지에 이런 게 나와. 뭐냐면 여기 봐보다. 선생님이 지금 말한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봐.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을 주민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왜냐? 여기서 직접 말했죠? 모른다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낚는 성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놓고 선지 하나가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을 주민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인 거야. 이해됐나요?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내용적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현재 목적은 내신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어가면 내신 대비에 걸맞는 준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계속 가보죠. 다만 여기 밑줄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밑줄. 다만부터 사실이다 밑줄. 이것만큼은 서술자가 자부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가보죠. 2번. 우리 동네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자, 특징 3번째 나왔네.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그것을 자주 찾는 글 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자, 쟁이 동그라미. 굳이 쟁이를 쉼표를 했다? 그 표현을 이 서술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래. 옆으로 가보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여기 밑줄.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아까 쌤이랑 했던 말 똑같아. 봐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다. 라고 하면 틀린 선지 맞는 선지?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보죠.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밑줄 태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술집들과 이 카페 거리는 뭐다?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나요? 가볼게요.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거래. 자, 세 번째.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 봐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잠깐 봐볼까, 쌤 좀?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배경 설명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이 칠판에 적는 거는 함께 적어가면서 나아가 봅시다. 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적었던 그리고 아까까지 적었던 그 A4 용지 다시 꺼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었다면 이제 한번 3 가봅시다. 자, 이제까지는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 2명의 예술가들이 밑줄 치고 1번,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밑줄 치고 2번,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밑줄 치고 3번. 지금부터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봐야 돼? 집중적으로? 첫 번째. 어떤 예술가인지, 그리고 이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술가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술자는 소개하고자 한다네. 쌤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가보자고요. 가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지만 이 2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들어가네요. 자, 4번 가봅시다.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라고 나오네. 가봅시다.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여기까지 묶어주고 묘사라고 적어주죠. 아, 우리 묘사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뭐냐면 우리가 딱 그 글을 읽고 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묘사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 있다. 작품이라는 소리가 나오네. 계속 가보자.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그러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여기 동그라미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예술가 나왔네. 누구죠? 김밥 아줌마. 이 김밥 아줌마를 왜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집중해 봅시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하, 나왔네. 작품 이름은 김밥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삶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집중해서 볼까요?
하지만 그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오, 맛을 속이지 않는다. 밑줄. 이게 좀 특징인가 봐. 좀 더 가볼게요. 5번.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작품 동그라미 치고 위에 김밥이라고 적어놔주면 너무 좋겠다.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대.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대.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대.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당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라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여기 별표. 나는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 부른다. 작품이라 부르는 이유야. 그 밑에 학습 포인트 있지? 그거 별표. 그거 별표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지금 정리할 거예요. 가봅시다. 자, 3. 첫 번째.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김밥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모습을 통해 봤을 때 김밥 아줌마는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김밥 만드는 것 자체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서술자는 김밥 아줌마를 뭐라고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김밥 아줌마에 대해서는 4번부터 5번까지 덩어리로 소개를 해주면서 작품은 김밥이면서 그의 삶은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드는 거,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에만 만드는 행위만 한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김밥 만드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 그래서 뭐다? 작품이라고 서술자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예술가 나왔네. 그는 이제 막 50을 넘은 남자이다. 자, 묘사 들어갑니다. 위에다가 묘사 쓰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여기 밑줄 할래?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그럼 뭔 말이야? 365일 이 사람이 매일매일 온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에는 어김없이 주홍 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트럭은 뭔가 주황색 천을 이렇게 둘리고 있나 봐.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린다. 빵떡 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아,
그럼 일단 이 예술가의 이름은 뭐야? 빵떡 아저씨네? 근데 이 빵떡 아저씨가 뭘 팔고 있는지는 지금 나오긴 했어. 좀 더 읽어보자, 일단. 그 다음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에 시장이 나오는지라.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계속 가봅시다.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은 실제에 있어서도 과히 틀린 바는 없대.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그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대.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파는 거 나왔네. 여기 처음에 보면 야채와 과일 동그라미 치자.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작품은 야채와 과일이야. 이 사람이 파는 야채와 과일이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쭉 가봅시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의 규명에만 달린다. 오.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을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 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인지,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 트럭의 주인인 빵떡 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오, 이 빵떡 모자네요. 모자를 빼먹었습니다. 빵떡 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파는 야채와 과일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가 봐. 좀 더 가볼게. 7번.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밑줄. 이게 목적이네. 자신이 파는 그 야채와 과일이 최고라는 것을 듣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계속 가볼게요.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대. 이런 식이래. 가령 동그라미 치고 예시라고 써주세요. 아니, 우리한테 항상 이제 설명만 해주니까, 아, 야, 이렇게도 말한다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네요. 가봅시다. 아니, 이 마늘 보세요. 어디 한 군데 흠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그스름하고 중간 자리 상품이지요. 그리고 이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은 짜게면, 이때 짜게는 건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면 어김없이 8쪽이야.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접어치울 거야. 여기 밑줄. 아니, 그 정도로 진심인가 봐. 그러니까 돈 벌고 뭐 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파는 그 야채와 과일이 진정으로 좋은 거라는 거. 그게 이 사람의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고 포인트인가 봐. 계속 가볼게.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만큼, 여기 밑줄!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 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술가라고 생각하네. 자, 밑에 빵떡 모자 아저씨 예술가적인 면이라고 해서 학습 포인트 나오네요. 별표 칩시다. 그거 정리하고 갑니다. 가볼게요. 파는 야채와 과일인데 이 삶을 한번 보면 어떻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한다. 그리고 하나 더, 뭐다? 자신보다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자신보다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한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서술자가 예술가와 비슷한, 예술가와 같은 자존심이 센 모습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자존심이 센 예술가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자존심이 세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 빵떡모자 아저씨는 예술가구나 라고 해서 예술가라고 생각한 이유라고 볼 수 있네요.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썼다? 6에서 7까지 할애해가지고 빵떡모자 아저씨라는 마지막 예술가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별거 없어. 얘가 뭐라 그랬어? 서술자가 나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다? 정리한 것밖에 없다. 근데 이게 뭐다? 시험 출제의 포인트다. 그래서 너네는 서술자가 하겠다고 한 거 그대로 아 김밥 아줌마, 빵떡 모자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게 이 시험에 준비되는 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는 됐습니까? 영상 보는 사람도 이해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밑에 봐볼까? 김대우의 김대우 씨 분명히 앞에서도 예술가 2명이라 그랬거든? 근데 뭔가 1명을 더 소개하고 싶나 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선생님이 칠판 한번 지우고 이제는 3번째 김대우 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예술가 2명은 이미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 인물인가 봐요. 마지막 인물인 김대우 씨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8번 김대우의 김대우 씨 가볼게요. 그럼 일단 인물은 누구다? 김대우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김대우 씨는 느리고 길다. 여기 밑줄. 이게 포인트인가 봐. 느리고 길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대우 씨는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우 씨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을 붓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대. 한번 쭉 가봅시다. 일단 느린 사람이야. 길고 느린 사람이야. 가봅시다.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2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라고 말했대.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자그마치 1m 86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186이란 소리야. 보폭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김대우 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 부근의 통증을 느끼기 십상이다. 키가 크다 보니 신체의 여러 부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김대우 씨는 팔도 길어서 남들은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일어나야 하는데도 그는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우 씨는 말도 아주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우 씨의 말을 듣다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김대우 씨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특징이래. 실정이래. 자, 그럼 한번 봐볼까? 얘들아, 지금 이거 뭐야? 이제부터 김대우 씨에서 설명을 3번째로 할 건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신체가 길고 말이 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게 뭐야? 느릿느릿.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김대우 씨한테 붙고 있나 봐. 조금 더 읽어볼까? 9번.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호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는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제가 김대호? 그러면 모두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다시 묻기라도 하면 이번엔 더 느린 박자로 또박또박 대답을 해준대요. 뭐라고? 제가 김대요. 그래서 김대호 씨를 사람들은 아예 김대호라고 부른다. 김대호 동그라미. 이게 그를 표현하는 방법이네. 그의 별명은 김대호 씨가 속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 언젠가부터는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기 밑줄! 왜냐면 아까 쌤이랑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 뭐였어? 얘들아?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별명을 부르고 놀리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애칭?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가볼게요.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 동그라미. 이런 품성을 지니고 있대. 그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좀 느리긴 하지만 그는 맡은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 여기도 밑줄. 품성과 맡은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네요. 덤벙거리지 않으니 실수도 없고 진득한 성격이라 장꾀를 부릴 줄도 몰라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여기 밑줄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다. 오. 그래서 그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은 요즘 김대호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했대. 충고가 밑에 나와 있네요. 아니 김대호 씨 장가를 하고 싶으면 우선 그 물린 말투부터 고쳐요. 아니 제가 김대호 하는 전화를 받는 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번에도 겨우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었더니 김대호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라더라? 전화 받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나? 그 느려터진 말로 제가 김대호라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누구의 말씨까지 흉내낸 그 충고는 노총각인 김대호 씨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발휘한 모양이었어.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혼자 웅얼웅얼 연습도 여러 번 했다. 천성이 느린 사람이라 그것도 연습이라고 며칠 웅얼거리더니 마침내 어느 날 오늘부터는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게 이르렀대. 와우. 그럼 이제 김대호라고 전화 안 받는다? 한번 봐보자. 그리고 그날 그를 찾는 첫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세련된 말을 기대하며 귀를 모았다. 자, 세련된 말. 이게 바로 김대호겠지. 김대호 씨는 큰 기침을 하고 소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김대호 씨 부탁 좀 부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야. 진짜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건 추측인 거죠. 진짜 물어봤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얼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네, 제가 전대호. 물론 사무실 안은 당장의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일로 김대호 씨는 김대호에 이어 제가 전대호라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호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에이, 저는 아무래도 김대호가 더 어울려요. 사실로도 저는 길잖아요.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여기 밑줄 행복한 일인 것이다.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인 거죠.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를 대고 느릿느릿한 말투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김대호.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의 표현, 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보자고. 제가 김대호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전대호라는 부분, 이 두 개를 가지고 김대호 씨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네. 자, 더 나아가 그러면 여기서 아니 서술자가 평범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며. 그럼 정리해볼까? 왜 이 사람이 김대호 씨를 마지막에 예술가 다 소개하고 했는지. 선생님이랑 여기 46페이지의 학습 포인트 별표 치고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가봅시다. 46페이지의 학습 포인트 별표 치고 그거 적도록 할게요.
뭐야? 김대호 씨에 대한 나의 생각. 김대호 씨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김대호 씨는 뭐야? 이해심이 많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녔어.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느리지만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 조금 느리지만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 서술자는 김대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느리지만 성실한 김대호 씨가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 뭐야? 김대호 씨의 존재가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는 거네. 어떻게 해? 김대호 씨에 대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쓰면서 8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을 쭉 할애하면서 김대호 씨는 나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봤어.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이 뭐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서술자에게 이들은 평범한 이웃들이 아니야.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술가가 같고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즉 행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쫙 한번 해봤으니까 이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숙제는 이번 주는요. 자습서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가 문제집도 있어요. 자, 이번 주 숙제는 그럼 어디냐? 1문단 전체 7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현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74페이지까지 숙제 채점까지 하고 오답까지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 저 스터디 카페 들어가가지고 공부 풀이할 거거든요. 그때 이 숙제를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 꼭 하셔야 돼. 이거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 주는 거 계속 해줄 거거든?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내용이었지.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면서 숙제 다음 주까지 뭐다? 74페이지까지 자습서 풀어오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답까지 해오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내신 대비 1주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갑시다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